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인천에 있는 무슨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슬그머니 또 서울대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건 이제 진짜 코로나 걸렸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죠. 근데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 진단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얘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입원하고,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당 주변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정계복귀 선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주재하며 대여 공세 벌이고 이런 거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니고요. 가장 큰 변화는 김부겸 전 총리의 정계복귀 선언이었다. 그게 이제 엊그제였습니다. 26일 CBS 라디오에 나와서 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일부 했고요. 그러나 그 중점은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3김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주로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가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해서 국민적 감동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유연한 리더십을 보이는 게 자기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 당 운영에 대한 비판, 여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월에 지금 8월 다 갔습니다. 9월에 광화문에 정책연구소를 열겠다. 제가 이제 이걸 분석해 드리면서 10월 그리고 늦으면 11월 초까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재판의 1심 선고,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1심 선고, 그 다음에 우이준 교사에 대한 1심 선고,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월 이설의 근원이 되고 있는 얘기죠. 또 대북송금에 관한 공판준비기일도 어저께 1차 간단하게 끝나긴 했지만 시작이 됐으니까 10월에 2차 공판준비기일 열고 아마 그렇게 되면 11월쯤에 본재판을 시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법 리스크고, 여기서 만약에 우이준 교사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지금 법조계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물론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후 민주당의 균열, 그게 1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균열이 틀림없이 있게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현타라고 했더만,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입, 그냥 막연하게 이러이러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이다 하는 거하고, 1심이지만 비록 거기서 유죄가 나왔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을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빼놓고서는 민주당의 약간 느슨한 지지층들은 전부 동요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미 올 봄부터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왔다. 왜? 과거 친문 진영의 사람들을 경기도에 대거 지금 각종 직위에 기용을 하고 있죠. 수석이나 도정자문위원장, 대변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귀했죠. 복귀는 물론 안 했습니다만 복권이 됐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3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딸들, 제가 예상을 그때도 했습니다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처남이 뉴라이트라서 저런다, 처남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 해가지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당무 복귀한다고 그랬죠. 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에 곧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서 걱정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반론입니다. 이거는 아마 개딸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공격 이런 걸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앞에 그냥 서론이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나.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뒤에서 미소 지을 이들이 누구겠냐.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하여 동지의해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해야 된다.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 폭언하면 적이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으로 뭉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리가 있는 동지 누구일까요? 개딸일까요? 개딸은 이재명 대표하고 거리가 있는 동지가 아니죠. 거리가 없는 동지죠. 거리가 있는 동지는 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진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당내 이재명 스타일에 대한 최근에 비판을 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경고다. 심하게 얘기하면 좌표 찍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과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함께 하는 듯 하지만 중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그거를 그 글을 읽어보면 방송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구나. 그리고 좌표를 찍어서 앞으로 개딸들의 김부겸 공격이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개딸들이 지레짐작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처남이 뉴라이트다 이런 인신공격성 얘기까지도 나오고 아마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인터넷 같은 데를 잘 주시를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수박이다 라고 하는 것도 머지않았을 것이다. 곧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아마 오늘부터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부겸 전 총리의 최근 정계복귀 선언과 발언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총구는 외부를 향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곧바로 김부겸 전 총리 등을 포함한 이른바 본인에 대한 도전 기미가 있는 잠룡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특히 그중에 김부겸 전 총리를 겨냥한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등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 그때에 대비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 봐도 명확하죠. 그게 없다면 아마 이 삼김 씨가 자력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원팀이라는 거는 이를 도와달라는 얘기죠. 이미 박지원 의원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라. 자꾸 쓸데없이 호남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서죠. 그리고 아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정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이제 잠룡들이 여기에 아니다 우리가 상황을 진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아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총구는 밖을 향해라. 왜 나를 향해서 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좌표 찍기의 성격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벌써 8월 말인데 9월 되면 이제 선거법이나 의정교사에 대한 결심이 이루어지고 검찰의 구형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10월에 이제 과연 이재명 대표가 글쎄 재판 거래 이런 거 과거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런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거야 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취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끊임없이 경계는 해야 된다. 더군다나 판사까지 겁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의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판사와의 재판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배제하지 말고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의 불안감은 커질 것이고 특히 당내에서 본인에 대한 어떤 공세성 발언들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이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제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두고 경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일이 이제 10월이 임박할수록 훨씬 더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10월 위기설 이후에 김부겸 전 총리 등이 뭔가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아마 삼김 씨에 대한 공격을 먼저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갈등이 상당히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0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들어왔다고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해서 특정 기간 안에 5만 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법사위에 들어오니까 이 관련해서 이 탄핵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도 각각 정인으로 신청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검사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탄핵 청문회를 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정청래가 청문회에 청원한 상정과 가결에 있어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 관련된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과 그리고 정청래 쪽의 정선호 쪽의 법률 대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우선 정청래 측의 탄핵 소추가 정쟁의 도구가 될까 걱정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소추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이건 예외적으로 쓰고 있는 징계적인 처방인데 이걸 수시로 그리고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수년에 거쳐가지고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차례 탄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 현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 곽규택, 박준태 그리고 송석준과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에는 정청래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청구인 측에서는 조배숙,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인 도우화산의 권오연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정청래 쪽에서는 정청래를 대리해서 법무법인의 한 클래스 한결의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조배숙, 주진우 그리고 변호사 1명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를 대신해서 변호사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정청래는 와봐도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에는 고도의 법률 지식을 갖고 있어야 변론을 주고받는 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에서 심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형도 헌법재판관은 정청래 측의 법률 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인터넷에 청원글이 게시된 후에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 여건은 너무나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종 심리 결과를 발표한 날도 아닌데 여기에서 지금 김형도 헌법재판관은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탄핵에 관해서 올리고 그걸 결정하고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 받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와 야가 각각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방 5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청래에게 뼈 때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탄핵 남발하지 마 이야기를 지금 애둘러서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측의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변호사도 동의한다. 우려하고 있다. 정청래가 좀 심한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듯이 대통령도 우리나라 법률상 청원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된다는 게 대통령도 법률상 청원을 피해갈 수 없다 했으면 지난번에 문재인 때 그때도 148만 명 정도가 청원했는데 왜 그때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완장을 찾다고 계속해서 이거 올라오면 전부 다 할 거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이게 권한이야. 나의 권한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청원이 약 143만 명 종료된 점을 근거로 해서 탄핵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날 양측이 의견을 모두 들은 뒤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중에 따로 정해가지고 선고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들으려면 오래 할 필요도 없고 금방 들어보면 이게 가능한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합법적인가?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 청원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는 국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도 많은데 탄핵 청원은 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판에 하는 것은 원래 탄핵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탄핵 절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탄핵안 발의 그 자체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지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종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는 지금 자기가 그동안 자고 있던 헌법 조항들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법사위원장을 여러분들은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오늘 헌법재판관은 오히려 정청래에 아주 뼈 때리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정청래 측 법률 쪽 대리인은 청문회가 합법적 절차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사위가 그에 관한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자 하는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치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청원 절차에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바람을 계속 일으키고 탄핵이 일상화되고 그래서 탄핵이 거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래야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